역사는 대개 황제의 이름과 전쟁의 연대로 기억된다. 그러나 한 시대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 새벽 우물가의 정막, 시장으로 향하는 수레바퀴 진동, 막 구워낸 빵 냄새, 골목 벽에 남겨진 낙서, 아이의 첫 울음, 사랑과 다툼과 기대가 뒤섞인 한낮의 소음. 문명은 그렇게 사소하고 반복되는 순간들 위에 세워지고 인간의 삶은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이라는 바탕 위에서 흘러간다. 폼페이는 오랫동안 멸망한 도시로만 기억되어 왔다. 하지만 이 글이 바라보는 폼페이는 폐허가 된 뒤의 도시가 아니라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도시다. 화산이 하늘을 찢기 전까지 그곳에는 장사를 걱정하는 상인이 있었고 주인의 아침을 준비하는 노예가 있었으며 아이의 탄생 앞에서 떨던 두모와 벽에 사랑을 새기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영웅도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는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더 아프게 다가온다. 이 글은 거대한 재난의 기록이기 전에 재난이 덮치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던 삶의 리듬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발굴된 유물과 벽의 흔적, 화로 속의 잔재, 굳어버린 몸짓과 침묵의 빈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는 더 이상 먼 과거의 폐허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내일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하루는 결국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어느 평범한 아침이 영원히 되어버린 그 도시로 들어가 보자. 그곳에서 우리는 비극의 거대한 소음보다 먼저 끝까지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조용하고도 뜨거운 숨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책, 서기 79년 8월 24일 1시, 멈춰버린 하루. 이 이야기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영원히 멈춰버린 도시, 서기 79년 폼페이의 마지막 오전 시간을 재구성한 기록이다. 오랫동안 인류는 소 플리니우스가 타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 기대어 이 거대한 비극의 날짜를 8월 24일로 기억해왔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굳어있던 잿더미가 서서히 걷히면서 역사의 이면은 새로운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발굴된 화로 안에서는 가을이 깊어야만 여무는 석류와 무화과, 호두가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모지옷을 껴입은 채 최후를 맞이했다.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야 봉이 나는 머스트 항아리들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레지오 5 구역의 한 집 벽면에서는 수추로 갈겨 쓴 글씨가 발견되었다. 11월의 칼렌다일을 16일 앞둔 날 그는 과식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10월의 어느 늦은 날 베수비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바람이 도시의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가던 그날 폼페이의 마지막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하고 무심하게 떠올랐다. 이 글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도시를 집어삼키기 직전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 7시간에 폼페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던 평범한 사람들의 궤적을 촘촘히 따라간다. 오전 6시, 전조, 마르는 우물과 짐승들의 울음. 태양이 아직 캄파니아 평원의 지평선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을 무렵 도시는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폼페이 북쪽 외곽, 미세눔에서 시작되어 도시 전역으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수도교 아쿠아 아우구스타의 지선 근처에서 수도 관리인 가비우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카스텔룸 아쿠아이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물줄기가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납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에서는 희미하지만 역겨운 유황 냄새가 섞여났다. 가뭄철도 아닌데 수원이 말라붙다니. 가비우스는 횃불을 가까이 대며 투덜거렸다. 며칠 전부터 땅속에서 기분 나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긴 했지만 서기 62년의 대지진 이후 폼페이 사람들에게
약한 지지는 일상적인 골칫거리일 뿐 죽음의 전조로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골목길을 배회하는 들개들은 불안한 듯 꼬리를 만 채 낮게 으르렁거렸고 도무스의 처마 밑에 둥지를 들었던 새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떼를 지어 바다 쪽으로 황급히 날아가 버렸다. 재진은 끓어오르는 내장을 간신히 억누르며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잠든 도시는 그 거친 숨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전 7시 깨어나는 도시 수레바퀴와 빗자루의 교향곡. 마침내 태양의 첫 광망이 베수비오 산의 유려한 능선을 비추기 시작했다. 사르노강 하구를 거쳐 폼페이의 남쪽 스타비아 문으로 들어서는 길목은 벌써부터 상인들의 고함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상인 가이우스는 소가 끄는 묵직한 목재 수레 옆을 걸으며 채찍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랴, 조금만 더 가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마켈룸에 닿아야 해. 수레 위에는 뾰족한 밑동을 가진 붉은 점토 한 마리, 암포라 수십 개가 집단 사이에 빽빽하게 묶여 있었다. 가이우스의 암포라에는 검붉은 잉크로 최상급 가룸, 스카우루스 상회 제조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고등어와 멸치의 내장을 소금과 함께 햇볕에 오랫동안 발효시켜 만든 이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생선 소스는 폼페이 최고의 특산물이자 지중해 전역의 로마인들이 열광하는 식재료였다. 다각형의 거대한 현무암이 빈틈없이 깔린 격자형 도로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번쩍였고 마차가 다니도록 깊게 팬 돌틈을 바퀴가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가이우스가 수레를 몰고 비아 아분단티아의 큰 길을 지날 무렵 길가에 늘어선 빽빽한 다층 공동주택인 인술라 1층의 타베르나들도 하나둘 나무 덧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데스투스의 빵집 화덕에서는 노새가 밤새 돌린 맷봇돌로 빻은 고운 밀가루를 빚어 구운 파니스 콰드라투스 익는 냄새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이우스의 허기를 맹렬하게 자극했다. 같은 시각 도시 중심부의 화려한 저택 베티 형제의 도무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해방 노예 출신으로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거머쥔 베티 가문의 저택은 폼페이 신흥 부유층의 상징이었다. 갈리아 출신의 앳된 노예 소녀 클로에는 제 키보다 긴 종려나무 빗자루를 들고 하늘이 뚫린 중정 아트리움의 대리석 바닥을 쓸고 있었다. 어젯밤 주인이 열었던 성대한 연회의 흔적을 치우는 중이었다.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중앙에 빗물바지 연못에 부딪혀 클로에의 뺨에 일렁이는 빗무늬를 만들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무화과, 굴 껍데기, 부서진 빵 부스러기, 그리고 캄파니아산 최고급 팔레르누스 와인이 엎질러진 붉은 자국이 낭자했다. 벽면에는 입체적인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제사 양식의 프레스코화가 굽어보고 있었다. 향수를 만드는 큐피드들,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그린 신화적 장면들이 클로에의 고된 노동을 비웃듯 찬란하게 빛났다. 창문 하나 없이 비좁고 어두운 노예들의 방에서 밤새 뒤척였던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클로에는 서둘러 빗자루질을 했다. 엄격하고 변덕스러운 주인이 깨기 전에 완벽한 대리석의 광택을 되살려 놓아야만 매질을 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폼페이의 아침은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주인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지워내는 끝없는 노동의 시작일 뿐이었다. 오전 8시 30분 생명의 탄생 가문의 미래가 호흡하다. 도시 서쪽 바다에 짠내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의 한 도무스 안쪽 방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젊은 로마 시민권자 마르쿠스는 방문 앞을 서성거리며 땀에 젖은 손바닥을 연신 튜니닉 자락에 닦아냈다. 방 안에서는 아내 율리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늙은 산파 시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섞여 새어나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님. 출산의 여신 주노 루키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로마 사회에서 출산은 단순히 새 생명을 얻는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합법적인 시민권자를 생산하고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이을 후계자를 세상에 내놓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었다. 의학적 한계로 인해 산모와 아이의 사망률이 끔찍하게 높았던 시대. 마르쿠스는 문기둥에 기대어 가문의 수호신인 라레스를 향해 수없이 기도를 올렸다. 집안의 하녀들은 불길한 기운이 출산을 방해하거나 탯줄이 꼬이지 않도록 집안의 모든 매듭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아내 율리아 역시 머리카락을 묶지 않은 채 길게 늘어뜨리고 반달 모양으로 깊게 파인 분만 의자에 앉아 죽으림을 다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응애! 응애! 마침내 피비린내와 땀방울로 가득한 방 안의 끈적한 공기를 찢으며 날카롭고 생명력 넘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덜컹 문이 열리고 핏자국이 묻은 아마천 앞치마를 두른 산파시라가 땀 범벅이 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하고 뼈대가 굵은 사내 아이입니다, 나리. 마르쿠스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핏기를 잃고 침상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 뒤 따뜻한 올리브 오일과 물로 씻겨진 작고 붉은 핏덩이에게 다가갔다. 방 안의 모든 노예와 친척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다. 로마법의 지엄한 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져 노예가 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다. 마르쿠스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바닥에 뉘어진 아이의 몸통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까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톨레레 리베룸. 가장이 자신의 자식을 합법적인 가문의 일원이자 후계자로 만천하에 인정한다는 신성한 선언이었다. 방 안에서 안도의 한심과 환희의 미소가 터져나왔다. 태어난 지 아흐레가 되는 정화의 날이 오면 이 아이는 정식으로 프라이노멘을 얻고 아군을 막아줄 황금빛 부적 불라를 목에 걸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문을 넘어온 따스한 아침 해가 폼페이의 새로운 시민이 된 아이의 부드러운 이마를 어루만졌다.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정화의 날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오전 9시 30분 벽에 새긴 열망, 수책수수의 짝사랑과 거리의 활기. 해가 중천을 향해 솟아오르며 도시의 열기도 덩달아 달아올랐다. 거리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대한 모자이크로 변해 있었다. 양털을 세탁하고 염색하는 직조공 수책수수는 팔에 거친 아마천 두루마리를 낀 채 스타비아나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의 한 선술집 테르모폴리움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곳은 폼페이 서민들의 삶이 응축된 장소였다. 길가와 맞닿은 커다란 기역자 모양의 대리석 카운터에는 깊은 구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하게 데운 와인, 구운 렌틸콩, 매콤한 양고기 스튜가 담겨 있었다. 싸구려 와인 한 잔과 올리브를 집으며 수다를 떠는 하급 상인, 짐꾼, 비번인 검투사들로 주변은 시끌벅적했다. 수책수수의 시선은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나무잔을 나르는 앳된 노예소녀 이리스의 붉은 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찰랑거리는 흑발을 쓸어 넘기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대장간의 망치질처럼 요동쳤다.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다닥다닥 붙은 골목길의 삶에서 폼페이 서민들의 연애는 언제나 공개적이고 직설적이며 소란스러웠다. 수책수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곤 품에서 까만 숯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선술집 맞은편 사람들의 눈길이 가장 잘 닿는 매끄러운 붉은색 회반죽 벽으로 다가갔다. 그 벽은 이미 폼페이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나 다름없었다. 검투사 켈라두스는 소녀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여관주인, 당신은 물을 섞은 와인을 팔았지. 같은 누군가의 험담, 열렬한 환호,
그리고 술값 외상 장부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수책수스는 빈 공간을 찾아 숯을 꾹꾹 눌러 거칠지만 진심을 담은 라틴어를 써내려갔다. 직조공 수책수스는 여관 주인의 노예 소녀 이리스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부디 내 불쌍한 마음을 알아주게. 글씨를 다 쓴 수책수스가 스스로의 용기에 뿌듯해하며 뒤를 도는 순간 불량스러운 웃음을 띤 라이벌 세베루스가 일행과 함께 나타났다. 세베루스는 수책수스가 쓴 글귀를 소리내어 과장되게 읽더니 폭소를 터뜨리며 그의 손에서 남은 숯을 낚아챘다. 그리고 수책수스의 절절한 고백 바로 밑에 거침없이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세베루스가 쓴다. 수책수스, 질투한다고 남의 연애에 끼어들지 마라. 아름다운 이리스는 나를 더 좋아한다.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모욕을 견디지 못한 수책수스는 화가 나 세베루스의 튜닉 멱살을 잡았고 두 젊은이는 거칠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식사를 하던 상인들과 창녀들이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며 싸움을 부추겼다. 한바탕탕 소동은 순찰을 돌던 행정관의 경비병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나서야 끝이 났다. 폼페이에서 사랑은 은밀한 속삭임이 아니라 이토록 벽에 붉게 박제되어 도시 전체가 함께 읽고 참견하는 떠들썩하고 열기 가득한 축제와도 같았다. 오전 10시 30분 붉은 글씨의 선거전 그리고 노병의 차가운 시선. 오전 10시가 넘어가며 도시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인 포룸 주변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직사각형의 거대한 광장을 둘러싼 웅장한 대리석 기둥 회랑 아래에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핏대를 세우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매년 열리는 폼페이의 최고 행정관 및 도로슬래시 치안 담당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광장과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벽면은 온통 DPT라 불리는 붉고 검은색의 선거 벽보로 도배되어 있었다. 모든 세탁업자들은 율리우스 폴리비우스를 아이딜리로 추천한다. 임시로 세워진 나무 단상 위에서는 후보로 나선 유력 귀족 율리우스가 특권층의 상징인 하얀 토가 웅장을 휘날리며 연설을 토해내고 있었다. 친애하는 폼페이 시민 여러분, 저 율리우스를 아이딜리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부당하게 오른 이 도시의 밀가루 가격을 완벽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또한 낡아빠진 스타비아나 목욕탕의 칼다리움 보일러를 제 개인 사재를 털어 최고급 청동으로 교체할 것을 신들 앞에 맹세합니다. 그의 앞줄에는 율리우스 가문의 경제적으로 예속된 클리엔테스 무리가 자리 잡고서 미리 짠 듯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로마의 정치는 철저한 후원과 보상의 시스템으로 굴러갔다. 그러나 무리 뒤편에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신전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늙은 퇴역군인 티투스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른쪽 뺨에 깊고 흉측한 칼자국이 남아있는 티투스는 20년 전 로마 보조군으로 갈리아의 진흙탕 전선에서 야만족과 싸우다 은퇴하여 폼페이에 정착한 베테랑이었다. 목욕탕 수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 표를 얻으려고 온갖 달콤한 빈 약속만 들어놓는 탐욕스러운 귀족놈들. 그때 반대편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율리우스는 거짓말쟁이다. 지난번 검투 경기 때 약속한 표범 사냥을 비용이 든다며 취소한 놈을 어떻게 믿느냐? 물러가라, 이 누체리아의 개 앞잡이들아. 순식간에 광장 한 구석은 두 패거리의 고성과 밀침, 흙먼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율리우스의 이름이 적힌 벽보에 말똥을 집어던졌다. 티투스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는 서기 59년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의 끔찍한 참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검투 경기 중 폼페이 시민들과 인근 누체리아 시민들 사이에 붙은 작은 시비가 대규모 폭동과 학살로 번져 무수한 사람이 칼과 돌에 맞아 죽었고, 황제 네로는 폼페이의 검투 경기를 10년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었다. 태양 아래
평화롭고 비옥해 보이는 이 도시는 사실 출신과 계급, 이권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맹렬한 시한폭탄과 같았다.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 이곳의 정치 역시 피가 피는 잔혹한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오전 11시 30분 쏟아지는 동전과 소년의 성인식. 포룸 바로 북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식료품 시장 마켈룸은 폼페이 경제의 요동치는 심장부였다. 중앙에 세워진 12개의 기둥이 받치는 둥근 돔 아래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도미, 장어, 거대한 다랑어가 얼음과 해초 위에 진열되어 번쩍였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푸줏간에서 배어나오는 짙은 양고기 피냄새, 그리고 올리브오일 상인들의 외침이 엉겨붙어 묘한 활력을 만들어냈다. 아침 일찍 가룸을 싣고 왔던 상인 가이우스는 수레를 비우고 두툼해진 가죽 전대를 쥔 채 기분 좋게 시장을 걷고 있었다. 곳곳에서 상인과 손님들의 치열한 흥정이 끊이지 않았다. 은화 1이 데나리우스면 고작 이 정도밖에 못 준다고? 머큐리께서 노하실 강도놈들. 짤랑거리는 구리동장 아스와 황동화, 세스테르티우스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의 손을 오갔다. 회랑 한 구석에서는 환전상과 은행가가 밀랍이 발린 나무 서판에 예리한 철필로 상인들의 대출금과 이자율을 빼곡히 적어내려갔다. 이 도시는 신앙이나 명예만큼이나 숫자와 신용이라는 차가운 질서 위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시장의 번잡함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의 대저택 안에서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유력 귀족 가문의 소년 루키우스는 오늘 16살이 되었다. 넓은 아트리움의 한편 조상과 가정을 수호하는 신을 모신 화려한 제단 라라리움 앞에 소년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등 뒤에는 가문의 위엄을 상징하는 아버지와 톡가를 정갈하게 입은 수많은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루키우스는 평생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어린아이를 악귀로부터 보호하는 황금빛 부적 불라를 조심스럽게 풀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보라색 테두리가 둘러진 소년의 옷을 벗어내렸다. 가문의 수호신들이여, 그동안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질병과 아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연약한 아이의 껍질을 벗고 위대한 로마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가 소년의 어깨에 성인 남성의 상징인 눈부시게 흰 순백의 모지곶 토가 비릴리스를 둘러주었다. 약 6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천을 몸에 두르는 순간 소년은 자유롭지만 보호받던 아이에서 가문의 미래를 짊어지고 명예로운 의무를 감내해야 하는 한 명의 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말없이 장성한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힘주어 주었다. 그 엄격하고 굳은 얼굴 이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긍지와 사랑이 일렁이고 있었다. 낮 12시 30분 불꽃의 베일과 이국의 신.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하얗게 이글거리고 현무암으로 포장된 거리 위로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이 찌는 듯한 정오 무렵 대다수의 폼페이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기 위해 그늘로 숨어든 시간이었지만 극장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이국의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딸랑 딸랑 차르르. 수십 년 전 이집트에서 건너와 이방인과 노예, 여성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세력을 넓힌 부활과 마법의 여신 이시스를 숭배하는 사제들의 행렬이었다. 폼페이는 다채로운 문화와 물산이 스며드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전통적인 로마의 국가신들 외에도 이런 이국적인 신비주의 종교가 서민들 사이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순백의 얇은 리넨 옷을 입은 사제들은 여신의 성물인 신성한 나일강에 물이 담긴 황금빛 단지를 치켜들었고 화려한 화장을 한 여신도들은 청동으로 만든 타악기 시스트룸을 흔들며 신들린 듯 빙글빙글 춤을 추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유향과 모략의 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황홀하고 기이한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 요란한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의 2층 발코니에서 오늘 밤 결혼식을 앞둔 처녀 율리아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율리아의 방은 장미꽃 내음과 숨막히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련한 하녀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로마 신부의 전통에 따라 창끝으로 가르고 6갈래로 정교하게 따아 올리는 중이었다. 아가씨, 베누스께서도 질투하실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하녀는 율리아의 머리 위에 짙은 주황빛과 노란색이 섞인 신부의 베일, 플란메움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마치 타오르는 불꽃을 머리에 얹은 듯했다. 로마 귀족의 결혼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가문과 가문의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결합이었다. 해가 지고 첫 번째 별이 뜨면 횃불이 켜지고 그녀는 이 불꽃 같은 베일을 쓴 채 악사들이 부르는 외설스럽고 유쾌한 홀레가에 맞추어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성대한 퍼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미지의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안주인이 된다는 설렘으로 쿵쾅거렸다.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오늘 밤 자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가 굳게 믿으며 율리아는 입술에 붉은 안료를 문질렀다. 오후 1시 멈춰버린 찰나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다. 오후 1시 도시는 그날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태양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고 지중해의 바람은 평화롭게 불어왔다. 상인 가이우스는 술의 그늘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으며 가죽전대 속의 은화를 만족스럽게 쐬고 있었다. 노예 소녀 클로에는 주인의 늦은 식사 준비를 위해 공공 우물에서 무거운 납 물동이를 길어올리며 굽은 허리를 폈다. 젊은 아버지 마르쿠스는 피곤에 지쳐 고온히 잠든 아내 곁에서 요람 속 아이의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환희에 젖어 있었다. 수책수스는 멍든 뺨을 매만지면서도 선술집 멀리서 다시 이리스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해벌쭉 웃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율리우스는 목욕탕 안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포도주를 시원하게 들이켰다. 그리고 신부 율리아는 어서 해가 지고 밤의 축제가 시작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창밖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완벽하게 일상적인, 무심하고도 당연하게 흘러가는 하루의 중간 지점에 서 있었다. 내일은 더 나은 장사를, 내일은 가혹한 노예 신분에서의 해방을, 내일은 쟁취할 사랑을 꿈꾸며 그때였다. 쿠쿠쿠쿠쿵. 발밑에 단단한 대리석 바닥이 요동쳤다. 아침의 미세한 진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상의 밑바닥, 지구의 깊은 내장이 통째로 갈라지는 듯한 끔찍하고 묵직한 진동이 사람들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관통했다. 건물의 벽돌이 비명을 지르며 엇갈렸고 지붕의 기와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가이우스의 수레가 엎어지며 은화가 돌길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클로에가 들고 있던 물동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요람 속의 아이가 기겁하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혼술집 카운터 안에 거대한 와인 항아리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길거리로 흘러넘쳤고 율리우스의 값비싼 유리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깜짝 놀란 율리아는 베일을 부여잡고 발코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비명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북쪽으로 향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른 포도밭을 품고 조용히 솟아있던 자비로운 산, 베수비오. 산의 정상부가 사라져 있었다. 거대한 폭발음은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수초 뒤에야 도시를 덮쳤다. 산허리가 통째로 뜯겨나간 자리에 하늘이 기괴한 주황빛으로 번쩍이더니 땅속 깊은 곳에 수만 년간 갇혀있던 수십만 톤의 마그마와 암석, 유독가스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성층권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올랐다.
대지가 토해내는 거대한 불기둥이었다. 수호 플리니우스가 훗날 미세눔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마치 줄기가 길게 뻗어 올라가 공중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거대한 우산소나무 같았다고 묘사했던 그 무시무시한 버섯 모양의 화산 구름이 태양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구름의 높이는 30km 상공까지 도달했다. 대낮의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으로 돌변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공포의 하늘에서 고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작고 하얀 화산석, 부석들이 우박처럼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다닥. 처음에는 빗방울 같았던 도레나카는 이내 무서운 폭우로 변해 지붕과 거리를 때렸다. 누군가의 찢어지는 비명이 광장을 채웠고 누군가는 신들의 분노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어붙었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거칠게 부여잡고 쏟아지는 돌비를 피하기 위해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거리 위로 유황 냄새가 도끼처럼 퍼져나갔다. 이 거대한 제국에 번영하는 도시가 맞이할 참혹한 운명의 모래시계는 이미 뒤집혀 있었다. 잿더미가 품은 질문, 영원한 오늘의 캐스트. 그날 오후 1시경 시작된 폭발은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다. 끊임없이 쏟아진 가벼운 부석과 화산재는 도시 전체를 2m 높이로 덮었고 그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붕과 기둥들이 무너져 내려 집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압사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산비탈을 타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린 섭씨 400도 이상의 고온 화쇄류가 폼페이를 완전히 덮쳤다. 미처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안가나 지하창고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의 숨통은 고온의 가스와 재에 의해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끊어졌다. 도시는 6m가 넘는 화산재 담요 아래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폼페이라는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은어를 허겁지겁 줍던 가이우스의 다급한 손놀림도, 물동이를 놓치고 머리를 감싸진 클로에의 공포도,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둥글게 만 마르쿠스 부부의 필사적인 웅크림도, 끝내 이리스의 손을 잡지 못한 수첵수스의 절망도, 벽보 아래에서 굳어버린 퇴역 군인 티투스의 시선도, 불꽃의 베일을 쓴 채 문턱을 넘지 못한 율리아의 설렘도, 모두 수미터 두께의 펄펄 끓는 재구름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 그 감정, 그 자세, 그대로 영원히 굳어버렸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19세기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는 굳어버린 화산재층 사이에서 기묘한 빈 공간들을 발견했다. 육신이 썩어 없어지고 남은 그 텅 빈 공백에 석고를 부어넣자 2000년 전 그날의 고통과 삶이 실물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폼페이의 석고 캐스트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폐허 혹은 자연재해의 무서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옷주름 하나, 찡그린 표정 하나, 누군가를 안으려 뻗은 손끝 하나에 담긴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완벽했던 오늘이다. 내일을 의심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삶의 궤적들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무력하게 멈춰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늘하고도 슬픈 증명이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 출근길에 붐비는 인파, 거리 모퉁이에서 나누던 누군가와의 사소한 다툼, 연인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피어오르는 갓 구운 빵과 찌개의 냄새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대한 찰나의 기적일지도 모른다. 두꺼운 화산재를 뚫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2000년 전의 폼페이는 그 멈춰버린 잿빛 몸짓을 통해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매일, 아니 지금 당장 당신을 덮쳐온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당신은 오늘 충분히 치열하게 사랑하고 주어진 이 순간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른가에서마이의 폼페이의 비극이 오늘 우리를 오래 붙잡는 이유는 그곳이 단지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사랑을 기다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멸망한 과거의 폐허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연약한 기적인지 그 도시는 2000년의 침묵 끝에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세상의 지식을 리틀북으로 제작하는 고양이 저자 세이지였습니다.